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 감찰관제 도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원내 사령탑인 자신의 관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직은 소식이 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대화가 있을지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상황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이 들고 여러분의 명을 받아서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윤한 갈등, 윤한 대립 이런 표현 많이 써왔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에 과연 그게 해소될 것인가.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는 해소가 되지 않고 조금 더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걱정들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영상.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각각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 방문이 있었는데 그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그 안에 주인공은 달랐던 거죠.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산 방문했죠. 그리고요. 사찰한 곳을 방문합니다. 그 곳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이제 알려진 상황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한동훈 대표 어제 인천 강화를 방문해서 뭔가 또 본인의 의지를 얘기하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20한 몇 년 전에 부산에 근무도 했고 그래서 떠나고 나서도 이렇게 돼가지고 또 많이 고단하시고 그럴 텐데 이렇게 또 먼 길 오셔서 또 저희 보모사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영업 안 방해 안 돼. 감독님 고생하셨어요. 이 모임 대표님이 주재하신 게 맞나요? 우리 의원들끼리 그냥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자, 방금 전해드린 영상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등장을 하죠. 각각 어떤 얘기도 한 게 있고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말과 말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언론은 보고 있죠. 오늘도 많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한 보도가 많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산 범어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최근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대해서 업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업보. 이게 업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어떤 명확한 상황을 얘기하고 나온 말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그리고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 저녁 이른바 친한계 의원이라고 꼽히신 분들 한 20명 이상입니다. 만찬을 가졌죠. 이 자리에서 나왔다고 소개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용산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제안에 예스냐 노냐 말할 때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요, 어제 이 만찬에서 용산 말을 각색할 때가 아니다. 지금 각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색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거에 뭔가를 더 덧칠했다, 수정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어떤 부분의 의미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각색이라고 하면 대통령실 향해 침을 뱉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일단 말과 말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분석해 보죠.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우선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산 범어사를 방문하면서 한 말, 일단 무슨 업보라는 얘기를 좀 꺼내놓은 뒤에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거는요,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3가지 요구, 뭐 그 이상 또 몇 가지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강조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보다라는 용어가 불교 용어거든요. 예.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 그럴 때 보통 흔히 쓰는 말이 업보다니까 본인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돈을 덜져도 그 도를 받고 맞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을 조금 자세히 보면 결국은 저는 지금 그동안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실과 어떤 한 대표 사이의 어떤 윤한 갈등을 넘어 이젠 서로를 마주보고 달리는 약간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를 향해 갈등 상황을 넘은 충돌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의 폭주 기관차처럼 되고 있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강화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피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저는 똑바로 가겠다고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러면 네가 나한테 피하지 않고 다가오면 나도 돌 맞아서라도 나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법무사 얘기하는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돌은 뭡니까 그럼?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돌 던진 사람이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 그것을 방관자적 입장이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돌 던지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저는 대통령의 어떤 돌 맞아도 가겠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금 감정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물론 좀 스님들 사찰에서 스님들과 만난 자리니까 좀 편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대화 중에 나왔다는 얘기로 소개가 된 건데 약간 그렇게 평가를 좀 근데 저런 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뭐 대통령으로서도 자기 각오를 다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용산 해동에서 만났던 어떤 한동훈 대표 어떤 3대 공개 요구 조건은 예. 상당히 대통령이 불쾌하고 정치적 자존심이 상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들도 보면 결국은 본인이 한동훈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고 지난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업보로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뭐 5선에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지냈기 예.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 수석을 맡아서 박근혜 어떤 그때 대표하고 어떤 충돌 예, 상황들도 잘 만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특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의 가장 공개적인 요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인적 쇄신인데 예. 그 인적 쇄신은 그냥 전진석 비서실장이 전체 비서진들이 함께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형태로 그러면 나머지 그 인적 쇄신 예. 요구했던 부분들을 솎아낼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서실장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도 옆에 앉아 계신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향해서 어제 이제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본인이 내놓은 3가지 제안, 김건희 여사가 내놓은 3가지 제안 또는 요구라고도 표현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말할 때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단순히 답을 내라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말 그대로의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그 이상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면담이라는 것 자체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답변을 들으러 갔던 자리죠. 예. 네, 성과를 내고 답변을 들으러 갔던 자리고 저는 좀 이게 그날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예. 아마 뭐 우리 당의 뭐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나 다 같이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그 장면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장면도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발표들도 그랬고. 근데 이제
대통령실도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후폭풍들이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진짜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라는 이러한 것은 지금 김철영 교수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올 워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도 사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워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의 입장은 확실해요. 그냥 지금 11월에 예. 우리 당에 어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딱 바닥을 찍고 올라갈 터닝 포인트가 될 이재명 재판을 앞두고 예. 우리 당 안에 내부적인 리스크를 해소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일부 언론이나 또는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듯이 무슨 당이 앞장서서 특검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책이거든요.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예, 거. 예. 정말 합리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갔어요. 예. 그리고 그 특별감찰관을 제시했죠. 그랬으면 그 특별감찰관을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주셔도 됐거든요. 이러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으면 되는 그 거예요. 특별감찰 얘기는 뒤에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때 그쵸? 좀 집중적으로 네.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제 만찬 친한계 의원을 꼽히신 분 20명 이상인데 일단 화면으로 잠깐 정리해보죠. 어제 상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참석자분들 누구 그리고 어떤 뭐 대화도 오갔다는 내용이 좀 있어요. 일단 보시면요. 뭐 22명으로 일단 숫자가 카운트가 되죠. 근데 뭐 또 일각에서는 더 있었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저렇게 계세요. 참석자 인상.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급하게 이른바 번개 만찬 제안을 한 건데 급하게 보는데 20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용 보죠. 여기 뭐 내용이 잠깐 소개되는데 구체적 이야기는 안 나오고 향후 정부 엄중함 논의, 엄중하다 이걸 논의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 뭐 이 정도만 소개가 됐어요. 자, 그럼요. 이 자리에서 어제 만찬에 참석을 하셨던 한 분 전화 인터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만찬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일단 예. 이 만찬의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어떤 분위기, 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습니까? 예, 어제 국감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예. 일찍 끝난 분들도 있고 또 국감 중이었던 분들도 있는데, 예, 어제 아무래도 이렇게 또 요즘 엄중한 시기에 우리 또 당대표님과 대통령님이 저처럼 또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도 좀 나누면서 앞으로 또 우리 당이 좀 이런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격이 없이 논의하면서 식사 가볍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전날이죠. 그러니까 21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와 관련해서 전한 설명이나 입장이 좀 있었습니까? 어제 그 만남 과정에서의 이런 분위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어제 만찬에서 예, 그 일단, 전날 있었던 예. 면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예. 얘기를 꺼낸 게 있었냐는 거죠. 아무래도 그 분위기를 이제 같이 전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모두의 예. 본인이 이제 서류로 이렇게 준비해 가서 이렇게 또 충분히 전달을 해드렸고 여러 가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는 경청을 해주셨고 또 그다음에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를 또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1시간 넘게 충분히 그동안에 우리 최근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여성님 관련된 거라든가 또 의료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같이 좀 모처럼 이렇게 격이 없는 대화를 하는 자리였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고요. 대신 이제 이후에 예. 어떻게 이거를 이제 또 좀 더 소통을 강화하면서 우리 당이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좀 서로 화합하고 서로도 이렇게 결속해서 지금 이제 야권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세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사실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어제 그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인이 요구한 3가지 요구사항, 3가지 뭐 제안사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글쎄, 제가 조금 늦게 갔는데 그 얘기는 제가 듣진 못했어요. 예. 그런데 글쎄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뭔가 좀 대통령실에서 좀 어떤 이런 게 명쾌한 입장 정리를 좀 해주면 지금의
한간에 그 좀 이렇게 좀 과장된 의혹 풀리기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빨리 좀 명쾌하게 우리 해명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뭐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그리고요, 예. 사실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면담 뒤에 사실은 윤석열 대표가 만찬을 갖고 있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그 만찬 자리에 추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거든요. 혹시 예.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걸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예, 만찬을 하시게 된 거는 뭐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또 보자고 그러셔서 가셔서 뭐 그런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일부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우리 추경호 대표님이 어쩌면은 우리 선배 정치인이시기도 하면서 또 우리 원내를 대표해서 대통령실과 우리 당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에 있느니만큼 예. 좀 이렇게 우리 대통령과 우리 당대표 간에 좀 더 자연스러운 만남, 소통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냐 이런 이제 일부의 이제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어제 뭐, 예, 송숙준 의원님 어제 예,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급히 잡은 거잖아요. 그 임박해서 그 모임에 뭐 수명 이상의 의원분들이 예. 모셨는데 사실 언론에서는 어제 만찬을 친한계 의원들의 만찬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이게 사실은 우리 당이 과거에도 뭐 친박이네 비박이네 하면서 당이 분열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권을 내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또 우리 윤석열 정부 어렵게 우리가 외부에서 모셔서 또 정권을 창출했고 또 윤석열 정부를 탄생을 시켰는데 탄생 이후에도 친윤이네 비윤이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가뜩이나 없는 그런 거를 자꾸 편가르기가 돼서 사실 여러 가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최근에 또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제 대심이고 나서 또 친윤이네 친한이네 이런 편가르기는 좀 뭔가 적절치 않은 표현 같고요. 우선 당대표를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결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또 우리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또 여당 의원 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모두가 친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난 그 경선 과정에서 좀 앙금이 남아서 아직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가깝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일부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 친한 비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는 것 같은데 어제 뭐 그동안에 전당대회 때 도왔던 분들도 위주로 얼마 전에 식사도 한 적이 있고 어제는 또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의원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과거에 그 전당대회 때 앙금을 씻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또 분위기로 좀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그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예. 우리 당에 그런 어떤 당내 여러 가지 그런 그동안에 앙금 같은 게 많이 사가지고 특히 그 부산시에서는 전 의원님들이 정말 내일처럼 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준 덕분에 우리가 또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오히려 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는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친한계란 표현은 갑자기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의 확대 당직자 회의가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특별 감찰관 추천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안과 연동되지 않고 단독으로도 추천 절차 진행하겠다 밝혔는데 그 내용이 발언이 나온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다 그것은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대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현장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이거 대표께서 이거를 언급하신 건 야당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죠. 우리가 국회가 해야 될 걸 하자. 그래서 저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적극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압박하면서 북한 문제가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해외 정말 군인 파견까지 나오는 엄중한 시기고 그래서 오히려 야권 공격을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또 방어도 되는 거죠. 이번에
여당 관련된 불필요한 의혹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예,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특별감찰관제는 원래 제도도 있는 거고 또 과거 또 우리가 임명한 바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 안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가 뭐 이거는 하나 있는 제도고 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 논의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리고 또 우리가 가급적이면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이제 원내 의원들 간에 이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예. 뭐 누구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당의 어떤 그 총의를 모아서 필요하다면 이것이 또 좋은 또 우리 대안이라고 본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압박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무슨 뭐 예. 당내에서 어떤 다른 이견을 우리 뭔가를 새로운 뭐 분란을 일으키자는 그런 제안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송석준 의원께서는 그거는 뭐 야당을 향해서 특별감찰관제 얘기를 꺼낸 거다라고 이제 설명했는데 사실은 추기호 원내대표가 아니 그 원내 사안인데요 라면서 약간 관할권 얘기를 꺼낸 듯한 발언까지 동시에 나왔거든요. 요 얘기 조금 이따가 좀 깊숙하게 좀 짚어보겠고요. 다음은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김건희 여사의 지금 상황 이게 살짝 알려졌거든요.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살이 많이 빠지고 관저에서 거의 누워만 있다고 들었다. 언론에 이렇게 살짝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약간 뭐랄까 충격을 좀 받았다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줄고 거의 누워만 있다고 들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한동훈 대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확대 당직자 회의 그러니까 많은 수의 당직자들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시점에 관해 설명을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뭐 소설책 상황, 그 소설책에 등장 어떤 장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그 장소는 낙원인 듯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위선적인 낙원이다. 뭐 이렇게 묘사되는 장소인데 그걸 언급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 박상수 대변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상황 날짜를 딱 얘기하면서 그 전에는 해결해야 된다. 지금 11월 15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 전까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날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에 지금 거의 진짜 반전 포인트죠. 바로 그 날짜를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고 이번 11월에 있을 두 번의 선고일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알아요. 아니까 11월 2일부터 당장 그 집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지어 하야 이런 이야기를 막 노골적으로 그것도 뭐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예. 뭐 탄핵의 밤 행사 같은 것도 소속 국회의원이 막 해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도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하야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휘발성이 없다라는 걸 별로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2일 날부터 이제 롱패딩 준비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회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회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디를 타격해야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올지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는 11월이 진짜 우리 당이 이제 딱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예.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라는 것을 이렇게 딱 내세워서 장외 집회를 열 정도의 자신감을 야당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소를 해야 더 이상 국민들이 안 온다는 거죠.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집회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지역에서 탄핵 집회한다 그래서 나가봤어요. 예. 사람이 없어요. 탄핵 촛불 집회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한테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도 알아요, 그걸. 예. 그래서 탄핵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요즘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전면에 내세우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풍선에 바람을 빼듯이 팍 바늘로 찔러서 예. 바람이 싹 빠지면 이제 모든 이슈는 11월 15일 이재명 대표한테 집중이 될 거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이 팽배한 이것을 바늘로 이렇게 탁 터뜨리듯이 바람을 빼야 된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 부위원장 나오 계시는데요. 민주당 일원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박상수 대변인의 저 설명.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예. 제발 좀 전략을 좀 잘 좀 세워라. 그러니까 전략의 시작부터가 잘못됐으니까 예. 계속해서 그 전략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예. 그게 뭐 국민의힘의 반전의 기회가 된다. 저는 그 시작부터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3가지 요구한 게 뭡니까? 3개 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예요. 예. 국민의힘의 당대표께서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해라.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해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진실규명 협조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 야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저희 야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의 지도부는 탄핵이라든지 하야라든지 그 단어를 꺼낸 적은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하시면 되고 저희 민주당도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법정에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예. 이 정치와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초영 교수님. 오늘 한동훈 대표가 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그 날짜와 함께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그 전에 해결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딱 그 말을 붙였어요. 민주당 정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만히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창출이 어렵다라고 연결 지은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로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왜냐하면 이거 김건희 여사 이슈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11월 15일 날 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올 때 되면 예. 이 문제가 그 전에 정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쨌든 그 민주당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정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희석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김건희 여사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게 되면 2026년도에 지방선거도 당연히 어렵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27년 정권도 넘겨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땐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가 국정 전반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의료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이라든가 모든 국정이 포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뭐 대통령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곧 저는 이제 뭐 국민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안 믿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2027년 정권에 대한 대선까지 내다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마 일각에서도 제3자 추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특검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차피 퇴임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든 아니면 정권 재창출이 되든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과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의 이른바 제3자 특검 법안을 발의할 것인가. 그런데요, 오늘 그거 이외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다. 바로 방금 전에 나왔었는데요. 특별 감찰관 추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특별감찰. 근데 이 특별감찰관제가 지금까지 안 됐어요. 여야에서 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당 쪽에서 조건을 하나 달았었거든요. 이른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이거와 같이 연동해서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연동은 아무래도 야권에서 약간 주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여당에서 갖고 있었거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사실은 지난 20일 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감찰관은요,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친족 그리고 고위직 참모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공석이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공석이었고 지금도 공석입니다. 이걸. 이 상황인데 이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이거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동된 문제인데요 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존의 여당의 입장과 동일한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요.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의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본인의 입장을 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 원내 관련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 그리고 또 중진 등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우선 듣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인권재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8년 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하여 재단 출범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거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이거 같이 가야지 뭐 하나만 뭐 별도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는 이거 별도로 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거 원내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내인 정치인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매기한 걸로 들리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요.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에 오면 임명할 것. 이거는 기존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원칙적인 얘기죠. 하나 더 봅니다.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연계 당에서 해결하라. 아, 당에서 해결할 문제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 얘기에 약간 무게를 두는 건지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에 무게를 두는 건지는 불분명하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당에서 이런저런 논의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것도 뭐 언론적인 입장이네.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는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 얘기처럼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는 뭐 별도로 해두고 이 특별감찰관제 이 추천권은 뭐 미루지 말고 빨리 합시다. 추천합시다 하면 민주당 동의합니까? 뭐 동의하겠습니다만 예. 일단 집안에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죠. 일단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 여야가 합의하면 하겠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소위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와 연동하는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기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부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부에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자, 우리가 제안은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이다. 그다음에 소위 차담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굴 불렀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찬으로 불렀습니다. 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연기하겠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떠넘긴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민주당은 저희 대통령실과 원내대표 얘기에 대한 진정성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별감찰관 필요합니다. 근데요, 특별감찰관은 미래의 문제인 거예요. 미래에 발생할 걸 막는 거예요. 예. 특검과 연동이 안 되면요, 면죄부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전 그래서 특별감찰관제도 받겠습니다만 과거에 존재했던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온갖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만 받겠다고 얘기하는 건 예. 과거 얘기를 안 묻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지금의 연기의 핵심은 뭐냐면 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 두 개 다 수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전
국민적 요구이고 한동훈 대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민심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거기에 맞게 그렇게 집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천영 교수님, 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북한 인권제사 이 추천 이거 전제 조건 이거 좀 같이 안 가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비친 거거든요. 본인의 의지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싶거든요. 왜냐하면 당헌 당규상 당대표의 권한과 원내대표 권한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톱이라고 얘기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원내 사안은 맞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전속적인 권한이 아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조금만 좀 다르게 보면요. 어쨌든 원내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마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치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용산회동 끝나고 난 다음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래 예정됐던 만찬이 아니고 다른 그렇죠. 곳에서 만찬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초청이 돼서 간 거예요. 대통령께서 오라고 하니까 예, 간 연락받고 건데 갔어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용산에서 오찬회동도 단박에 거절했지만 세상에 지금 대통령 측에서 지금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을 그런 강심장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추경호 대표하고의 어떤 사전 조율 그리고 사후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필요한 건요. 지금 곧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곧 만날 거거든요. 근데 그 만나기 전에 만날 때 벌써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합의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당내 당연히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어떤 뭐 사전 협의라든가 어떤 좀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마치요. 당대표와 원내대표 묘한 기류가 지금 흐르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여러 가지 사안과 만찬 뭐 이런 걸 놓고 지금 묘하게 상황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게 벌써 며칠 지났거든요. 21일 윤 대통령 한 대표의 그 면담. 그 자리에 한 대표가 빨간색으로 된 파일을 가져갔거든요. 거기에 무슨 서류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하신 분들이 있네요. 근데 약간 결이, 내용이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물밑 작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밑 작업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이런 건가요? 안 되기 때문에 예. 공론화로 간 거죠. 충분히 전달했다라고 봅니다. 그 빨간 파일이 그겁니다. 아, 빨간 파일 갖고 계시던 게 네, 그 관련된 뭐 기록이나 자료가 거기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 8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과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했고 일국의 대통령에게 찌라시 수준의 내용 가지고 여러 제안들 있잖아요. 인적 쇄신이다, 뭐다, 의혹들. 우리 여당의 본질은요.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덤비는 저 사람들에게 선동 정치를 막아내라고 지금 국민들, 우리 당원들은 명령하고 계신데 네. 당대표의 리더십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훈 세빈 두 분의 의견차가 큰데요. 이른바 이 빨간 파일에 든 게 이제 이른바 인적 쇄신 누가 김건희 여사를 아니라고 하는 8명에 대한 어떤 자료 같은데 이거는 한쪽에서는 이거 진지한 자료입니다. 그 준비해 간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지라시 수준 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요구사항 3가지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 3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세 번째 사안은 드디어 이제 용산과의 면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특별감찰관인 게 드러났죠. 지금 어찌 보면 김진욱 행정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로 반응을 하면서 특별검사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이 민주당의 특검 공세와 상설특검 공세를 막아낼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민주당에서 바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카드를 오늘 한동훈 대표가 꺼낸 거다. 꺼낸 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꺼내기 전까지 예. 아무도 이 한동훈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감찰관의 특자도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3자 특검이냐 이러면서 묻고 들어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신지호 부총장이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밑 조율이 없었겠느냐. 인적쇄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밑 조율이 없었겠느냐. 당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갈등 관계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정 간의 소통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물 밑에서의 대화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한동훈 대표는 약간 반발자국 빠른 감은 있어요. 그렇긴 한데 대통령실은 지금 너무 늦고 너무 여유 있습니다. 너무 늦고 너무 여유 있고 지금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받는 것처럼 하면서도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그럴 시간이 있을 것 같냐고 생각한다는 게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갑갑한 거죠. 인적 쇄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적 쇄신 요구라는 게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찌라시 갖고 이렇게 한다라고 논쟁을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한다고 민주당의 길을 열어주는 게 누군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김철 교수님, 찌라시 수준의 내용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부터 한동훈 대표가 갖고 온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8명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구체적 위법 사실이 있으면 예. 생각해 뭐 보겠다고 그렇게 다시 대답을 했다 나오죠. 이거 검찰 치료로 돌아가 보면 보강 수사 요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공론화했다는 거는 저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에 대한 정면 진짜 도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김건희 여사가 추천을 했던 아니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추천했던 예. 누가 추천했던지 간에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되면 다 대통령 라인인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인 것 같고 예.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든 사안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태원 참사 때부터 보면 그때 아마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냐 했는데 그때도 보면 책임질 부분이 있는 그 부분에 딱딱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8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사실이 있는지를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다시 한 번 더 적어서 보내면 아마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까지는 뭐 강민구 의원은 뭐 어쨌든 뭐 찌라시 수준으로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비사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파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몇 가지 이 지점들이 보이고 있죠, 지금요. 의견이 차이가 나는 지점. 강 쪽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지점.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라고 받아치는 지점.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이슈는 글쎄요, 이분들을 뭐 어떤 하나의 묶음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공통점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과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주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의 전화입니다. 한동훈 대표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인데요. 항의 전화라고요. 키워드가. 일단 방금 전에 나왔던 강명구 의원 오늘 뭐 MBN의 어떤 유튜브 이 방송에 출연했는데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좀 뽑아왔어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좀 했고 그다음에 다른 국민의힘 내부의 인사가 얘기를 합니다. 공통점은 한동훈 대표에 관해서죠. 들어보겠습니다. 친윤 그룹에서 누가 싸움을 먼저 걸고 있어요? 존중받고 싶다면서요. 네. 존중을 먼저 해야죠. 우리가 먼저 시비 건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친한 친윤이 어디 있어요? 108석밖에 없는 정당이 저쪽에는 지금 탄핵하겠다는데 네. 지금 너무 안일한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친이 친박보다도 네. 더 무섭게 가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의 그런 그 공개적인 요구하고 또 용산을 압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저도 참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자기 의사를 관찰하려면은 용산을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는 또 신뢰관계를 보고 나가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른바 친윤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오늘도 많이 냈어요. 이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 그동안 사실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뭐 여러 건이었어요.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면담 전, 그러니까 윤한 면담 전에도 뭔가 입장을 냈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일이니까 그 면담 전날이잖아요. 검찰스러움, 순발력 있는 말솜씨와 가벼움, 관종 같은 행동이 아니라 미래 통찰하고 준비하는 당대표가 되세요. 그럼 뭐예요 이게? 김태흠 지사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검찰스럽다, 가벼움이 있다, 관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네요 지금.
이런 내용의 글들, 물론 한 대목입니다만 전체로 비판적 입장을 내면서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자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김태흠 지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김태흠 지사가 오늘 한 행사에 세미나가 있었고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걸 공개했어요. 전화가 왔었다고. 한동훈의 항의 전화 받았다는 김태흠 지사. 전화가 오니까 이런 얘기했대요. 아니 듣기 거북한 말에서 서운해서 전화하셨습니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서운한 게 아니고요. 이건 욕입니다. 거의 욕.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가 듣기 거북해도 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원이 어떻게 당대표에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전화통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개를 했어요. 박상수 대변인. 한동훈 대표가 원래 약간 서운하거나 너무 기분 나쁘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 바로 전화를 하곤 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태흠 지사가 뭐 전화했다고 김태흠 지사가 하니까. 뭐 했다고 하면서 공개를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공개한다 했으면 아마 굉장히 뭐 하극상이다 뭐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면서 예. 전면적으로 일어나서 뭐 유튜브까지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사적인 전화도 공개해도 되는 어떤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신가 봅니다. 김태흠 지사가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죠. 아까 강명구 의원이 뭐 우리 쪽에서 누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을 하거나 뭐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냐. 홍준표 시장이 했던 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린애가 설치는 게 맞나? 사냥개,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국회의원을 개파 졸개로 부린다. 소시오패스. 제가 그냥 대충 한 몇 가지만 뽑아온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들 들으면서 특별히 무슨 반응을 했나요? 정말 SNS 걸 하나 가지고 주말 내내 여기저기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유튜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한 명 거의 뭐 온 가족까지 다 표적으로 삼아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본인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전화 받았다고 그 전화 받은 걸 또 공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진짜 뭘 우리 쪽에서 했냐고 강명구 의원은 그러지만 그냥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들은 지금도 다 남아있을 겁니다. SNS에서 있었고 뭐 방송 나와서 얘기했고 오늘도 굉장히 공개적이시죠. 네, 뭐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이쪽에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생기는 거구나라고 국민들은 느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상우 대변인께서 이제 김태흠 지사의 저 표현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박을 하고 약간 반발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김태흠 지사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또 있습니다. 글을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개파 보스인가? 아마추어 갖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한계 의원들과의 어떤 만찬한 거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저거는 무슨 보스입니까? 지금 아마추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표가 자기 세력이라는 의원들하고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런 비판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강성필 부위원장, 방금 전에 박상수 대변인이 앞서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때 썼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홍준표 시장과 김태흠 지사의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의 빈도와 강도를 보면 홍준표 시장이 조금 더 빈도도 많고 강도도 센 것 같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김태흠 지사에게는 항의 전화를 했어요. 근데 홍준표 시장에게는 항의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홍준표 대구시장 건들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화력이 세신 분이잖아요. 약간 머뭇거려진다는 겁니까? 여기는 그러면? 피하는 게 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김태흠 지사가 이런 거 공개했다라고 이제 서운해하시는데 사실 공개하는 걸로 따지면 우리 한동훈 대표가 1등이죠. 공개하는 게? 뭐 공개하는 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뭐 야당의 대표하고도 뭐 할 때도 공개하자고 하고 뭐 공개하시는 걸로는 1등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 세상에 아니 대통령도 비난할 수 있는 세상인데 당원이 어떻게 당대표를 비난 못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비난을 듣기 싫어하면은 그게 그야말로 검찰스러움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저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네. 김태흠 지사의 저런 표현에 약간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 야당에 좀 영입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가 김태흠 지사요. 너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그거 정말 어떻게 잘 아시고 이렇게 해주시는지. 대변을 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상? 아니 사실 저희 민주당에도요. 대표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쁜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 아니 당 대표가 자기 욕한다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항의 전화하고 하면은 당문은 언제 봅니까? 그것까지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스러움.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정치를 시작하면 변호사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면서 좀 적응기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또 당대표가 싸우는 것 자체가 가벼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누가 자기 욕하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허허 웃어 넘겨야지. 그래야지 욕하는 사람이 머쓱해지는 거지. 저렇게 같이 대고 이렇게 싸움을 하시면 그러니까 당의 대표는 당의 어른인데 저런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좀 한동훈 대표에게 결과적으로 플러스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저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예. 그냥 허허 웃어 넘기시라.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상훈 대변인이 지금 그냥 손짓을 몇 번 하셨어요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하실 때 뭔가 반박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니 김태흠 지사 저렇게 말씀하신 김태흠 지사를 영입해 가면 또 양문석 의원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냥 손을 들어봤습니다. 영입 얘기 듣고 반응을 보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좀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오늘도 뭐 하나 글을 좀 올리셨네요. 보겠습니다. 내가 한동훈 저격수라고 저격할 만한 대상이 돼야 저격이란 용어를 쓰지 어떻게 새까만 후배를 저격하나? 그럼 저격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본인이 비판한 거는.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한 수 가르치는 것에 불과하다. 저격 아니에요. 한 수 가르치는 거지. 요런 또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지금 잡혀 있어요. 아마도 지금 면담이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비공개예요. 요 내용 관련된 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면담. 그런데 지난 4월 총선 끝난 뒤에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에 처음 보는 건가요? 아무튼 요거 그때 당시 만찬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도 상황인지라 이 면담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지난달 22일은 한동훈 대표와 면담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가졌거든요. 자,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면담 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 그리고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면담. 요건데요, 지금 요건데. 사실은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면담을 예고를 했어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이 있다. 그러면서 뭐 신공항 문제, 그다음에 행정통화 문제. 사실은 저 대구 경북 쪽에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이걸 좀 설명하려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때가 때인지라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김초롱 교수님. 오늘 지금 면담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후에 대구 경북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사전에 이미 예정된 자리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그냥 정책과 관련된 얘기한 거지 뭐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설명 같거든요. 김철영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때입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 상황과 보면은 뭐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무슨 대화를 했을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 외견상으로는 그저께 대구 경북 특별시도가 이제 출범하게 됐거든요. 예. 통합특별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존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난 대선 기간 또 돌이켜보면 그때 동대구역 광장에서 그 공개된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예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사 선배로서 그리고 정치 선배로서 아마 나름대로 지금 제가 볼 때 정치 한 수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만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 시장인데 사실 그 만찬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총선에서 패배되고
다시 한번 여소야대 상황에서 전국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홍준표 시장에게 좀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정치 경험이 풍부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용산회동 끝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도와준다기보다는 좀 공개적으로 어떤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시장 같으면 꾸준히 한동훈 뭐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난국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정치 한 수를 좀 물어보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이 홍준표 시장의 입을 통해서 좀 전달하려고 하는 정치 메시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 총선 이후에 그 만찬회동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주군에게 대들다 폐쇄자가 됐다는 그런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만찬 이후에 내일 홍준표 시장이 페북에 또 한동훈 오늘 밤 아니면 내일쯤에 뭔가를 또 올리지 않을까? 올리겠죠. 올릴 것 같고,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는 충분히 본인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면 이야기들. 오늘 저 자리에서 이제 끝났다고 그러는데 저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고 보시는 많이 거예요?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 많이 오갔을 것 같다. 많이 오갔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은 저격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동안 이 가장 많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 저격수 아니고 한 수 가르쳤다고 지금 얘기를 강조하는데.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볼 때 어차피 지금 대통령께서 보면 예. 연말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국정 위기에 대한 어떤 세시 프로그램 가동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국무총리 교체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하고 나름대로 차기 총리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타진한 게 아닌가. 지방자치단체장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라는 곳은 조금 특수한 지역이고 거기는 홍준표 시장이 뭐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재보선거를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뭐 차기 총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의 동의거든요. 근데 보면 이재명 대표도 홍준표 시장을 직접 예방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얼마 전에 그랬네요. 어저께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또 이 홍준표 시장을 예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방한 거에 대해서 페북에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올렸냐 하면 존경하는 16 자기보다 이 박지원 의원을 굉장히 선배로서 각듯이 모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포석들도 홍준표 시장이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자리가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면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갔을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통정한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당대표를 무시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는 거죠. 뭐 이것이 예정된 거라고 하더라도 범어사 내려가서 본인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돌을 누가 던지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저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까지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한동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밝힌 거는 이제 어떤 얘기가 현안 얘기, 대구 경북 지역 현안에 논의했다고만 나오는데 홍준표 시장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 얘기만 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고립 압박 작전이 시작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고립 압박 작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면담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당대표를 비서실장급으로 놨잖아요. 동일하게 앉게 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보다도 낮게 본 거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만찬 회동을 하되 차단만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 이후에 소위 당대표가 좀 브리핑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부에 총질을 한다, 당대표가. 이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가 왜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드냐.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드는 사람. 세 번째는 대통령 부인을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대표 당신들이 그러면 마음껏 해보세요. 만약에 당신들이 할 테면 다 해봐서 특검까지 해서 특검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행보가 금호사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한 거라면 저는 누가 보더라도 다시 한동훈 대표와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국면 전환을 한다라기보다는 고립 압박 방법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만나고 난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저녁이든 아니면 내일 아침이든 어떤 글을 올리는가 보면 제가 예측했던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건지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는데 지금 부산 방문 일정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일정이 있는데 지금 화면이 지금 저게 부산 방문 일정 모습이 좀 속보 영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시장 방문이 오늘 있었군요. 그래서 저렇게
또 부산 시민들과 만나서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방금 영상 속보 좀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부산 금정을 방문한 거죠. 거기는 재보궐선거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일종의 뭐랄까요, 당선 인사 격이 되는 거겠죠 오늘. 그래서 저렇게 모습이 들어옵니다.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목소리는 안 들어오고 영상으로만 지금 우선 들어와 있습니다. 요 내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원외 인사들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원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이 아닌 정치인들에 대해서 역할을 강조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게 오늘 오전에 있었던 확대 당직자 외에 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소수 정당이기에 국회 안에서 무언가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소수 정당에서 국회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대안처럼 얘기하는 게 원외 인사 중심으로 한 위원회 정치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꺼냅니다. 이거 제가 일단 김종욱 전 행정관. 네. 이거 국회 쪽 오랜 경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보좌 경험도 많이 계시는데 원외 인사 중심의 위원회 정치로 가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저러시면 안 돼요. 안 됩니까? 예.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정치 신인이다. 예. 그다음에 원외대표다라고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건 지지율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한동훈 정치인이 당대표가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의 지지율이었습니다. 그 지지율을 믿고 있는 당원들의 지지였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의 상황을 보면 소위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가 낮아지고 있죠. 본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 외연을 확장을 해야 돼요. 근데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들은 그냥 고립되고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원외 정치인들과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올 1년 동안 계속 벌어진 건 유난 갈등밖에 보여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비전이라는 게 11월 달 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소위 재판 결과가 나온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아젠다를 만들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 또는 소위 정당 정치 핵심이라고 하는 원외 정치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원외 사람들과 정치를 하면서 뚫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고립화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이유는 마지노선이 TK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부분 TK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입안하면 대통령 통치 앞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장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 중심인 원외와 같이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원내를 버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스스로 고립을 택하시죠? 오히려 원내대표를 잘 설득을 해서 소위 투톱 체제가 강건하게 가면서 이 투톱 체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견인해내거나 대통령실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왜 계속 저렇게 소위 안 좋은 방향으로 전략을 고집할까? 전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고언을 드립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와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외 인사인 박상수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모든 정치평론을 다 예측을 깨트려 먹고 있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입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모든 정치평론이 다 예측이 다 깨지고 있죠. 이번 국정감사 시즌의 가장 큰 예측이 뭐였냐면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원내의 시간이 오니까 한동훈 대표는 소외되고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정감사 시즌에 모든 뉴스의 중심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에게 최소한 집중돼 있어요. 소외는 아니네요. 절대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욱 행정관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불과 어제 만찬이 있었죠. 첫 번째 만찬이 어땠습니까? 어젯밤에 친한계 의원들과의 만찬. 의원들 만찬이죠. 의원들. 그게 친한계라고 굳이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첫 번째 만찬에서 한 20여 명 정도라 그랬습니다. 어제 초청 대상이 30여 명인데 사실상 번개였어요. 초청이 아니라 이렇게 모인 게 30여 명인데 번개였는데 국정감사 기간에 거의 25명에 가까운 그 의원들이 왔죠. 지난번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원내에서의 이와 같은 현재 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외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당장 우리는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원내에서 뭘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다 막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 민주당이 했던 정책 토론이라고 그래놓고 한투현 임원들 다
출입도 안 시켜줬던 바로 그 금투세 폐지 토론회 저도 거기 참석해서 들어가려고 했다가 나왔는데 예. 그분들 이렇게 총연할 때 저도 한번 질문하고 공개 토론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이제 저도 나왔는데 자 그때 저도 원외 인사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첫목회 원외 중심에 이 첫목회에서 금투세 토론회를 한투영과 같이 했고 다음날 그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집회에 한동훈 대표가 나갔죠. 우리가 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개척해 나가듯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었을 때 금투세와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이 다 흔들렸어요. 지금 소수 정당인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어찌 보면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에서 썼던 방식인데 그 방식을 써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원외 인사들의 역할 강화를 꺼낸 거잖아요. 그러자 뭐 여러 가지 두 분의 해석 들어보셨는데 정치권 일각,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원내와 원외를 각각 다르게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일단 두 분의 시각은 약간 오늘 두 분 대립하면서 분석을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갈래로 굉장히 좀 깊숙하게 좀 짚어봤고요. 이슈를 좀 바꿔보죠. 계속 정치권에서 이름이 뭐 많이 거론되는 분이죠. 명태균 씨. 그런데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불똥이라고 할까요? 다른 분들의 설전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 공방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키워드 보시죠. 키워드가 진실 공방 속으로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 저기 뭐 오세훈 시장도 있고요. 이준석 의원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 명태균 씨와 좀 관련이 있었던 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와 관해서 그분을 약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변호인인데 어제 오후에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씨가 처음에 당대표 되기 전에 예. 이 명태균 씨하고 이제 접촉을 했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드는 걸 했대요. 네네네. 이준석 씨는 왜냐면은 젊은이들한테 이제 인기는 좋지만 10년 동안 특별하게 뭐 의원이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 자신 있게 말하는 두 명이 이준석하고 그 누구야 저기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는 예. 엄청 끈끈하더라고요. 10년 동안 놀고 있는 오세훈이 국회 현직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현역 시의원 한 명 없었는데 캠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15일을 속였어요. 모든 정치인, 모든 언론인, 하여튼 뭐 다 국민들을 15일 동안 딱 속였죠.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1등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고 나서 그 대통령 만들기 별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변호인이 끈끈하다는 얘기까지 특히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근데 이준석 의원이 바로 반박을 하죠. 화면 보겠습니다. 명태균 포함 누구에게도 전당대회 기간에 여론조사 의뢰한 바 없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거였죠. 노영희 변호사, 어떤 여론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명태균 사장이 작업해서 이준석을 도왔다는 건지 밝히세요. 근거를 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실 공방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 여기 오늘 나온 이 반박의 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됐을 때 그 선거 때 명태균 사장이 저를 찾아온 건 맞는데요. 네. 그다음에 그 선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선거라 가지고 인력 동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없고 토론하고 연설만 갖고 이제 보통 전당대회 치렀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명태균 사장이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도움 받은 것도 없습니다. 강수필 부위원장, 이게 무슨 상황으로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은 이준석 당대표도 본인이 만들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인이 만들었는데 이게 희한한 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이 본인을 만들었다는 걸 모를 것이다라는 희한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예요 지금? 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 앞서 나가는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초반 레이스 때. 그때는 분명히 김웅 전 의원이 소장파로서 치고 나갔고 이준석 당시 후보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야당이 봤을 때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준석 후보가
1위가 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나경원 후보가 처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1위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서 2, 3일 후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쾌한 반란이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SNS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말했던 이 오세훈, 이준석에게 본인이 영향력을 좋게 줬다라는 것은 시나리오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은 항상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 그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금 뭐 금주내로 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관련된 것들과 관련해서 뭐 언론사에서 또 보도를 할 것으로 지금 한간에는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명태균 씨도 이제 가십거리처럼 이것저것 던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빨리 검찰이 체포해가지고 수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십성을 터뜨리지 말고 본인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명태균의 입만 보고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김천영 교수님, 지금 특히 이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 주장과 반박, 다시 반박과 주장 맞서는 겁니까 지금? 일단 명태균 씨가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이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방금 녹취록에서 나온 것처럼 대통령 만드는 거, 서울시장 만드는 거 참 쉬워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같은 느낌이요. 저는 명태균 씨가 나름대로 지금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 저렇게 계속적으로 어제 오늘 틀린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허풍이다, 허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저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한 그 강혜경 씨가 또 명태균 씨랑 통한 녹취 파일 몇 개를 가지고 또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 두 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구체적인 물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저 강혜경 씨의 변호인, 우리 변호를 하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가 노영희 변호사. 그중에는 또 정상적인 여론조사도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명태균 씨하고 거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는 정상적인 여론조사도 있고 불법적이고 조작된 것도 있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섞어버려가지고 마구잡이로 섞어가지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도 그렇고 지금 뭐 방금 뭐 우리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번 주 내에 폭탄이 터진다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벌써 폭탄이 터진다고 했거든요. 이번 주에도 폭탄이 터질지 안 터질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내용을 갖고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저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지금 정치인들이 특히 여권 인사들이 지금 아직 뭐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혜경 씨나 뭐 명태균 씨도 나름대로 좀 구체적인 물증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강혜경 씨, 며칠 됐죠, 이제. 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됐다 또는 여러 가지 뭐 직간접적으로 뭐 관련된 뭐 정치인이 27명이다. 그러면서 그 명단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요, 어제 명태균 씨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달라요, 얘기가요. 들어보시죠. 그 강혜경 씨가 제가 보니까 오늘 27명 명태균 리스트 27명 제 이름을 대고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분들 얼마나 황망하셨겠어요. 황당하고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하신 분도 여러 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27명 중에는 야당 정치인도 들어가 있거든요. 박상수 대변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주제 27명이다 그러는데 뭐 자기는 본 적도 없다고 또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데도 전날은 제가 법사위를 다 봤어요. 제가 이게 뭐가 나오는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정말 법적으로 의미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카더라. 근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랑 백드롭 앞에 나와가지고 이 한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그때 또 마침 그 시간이 방송 중이라 가지고 제가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27명 명단을 공개한 거였어요. 그때. 근데 진짜 이 문제만큼은 여기 있는 4명의 패널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명태균과 강혜경이라는 이 두 사람의
입에 이렇게 휘둘려야 되는가. 정말이지 진짜. 이 27분 중에서 분들은 막 해명하고 반박하고 굉장히 바빴어요 지금요. 그리고 근데 정말 또 27명 리스트만 내놨지 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냥 말만 했지.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명태균 씨가 저런 식으로 또 바로 반박이 가능한 거고. 전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중간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백도로 앞에 서가지고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명단 27명 그중에는 과거 정의당 의원도 있어요. 그 명단 중에는. 이 27명을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툭 국회라고 던져버리면 이건 진짜 좀 여야 뭐 언론 다 해서 이제는 좀 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그러지 말고 근거가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중앙정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나오시면 되잖아요. 국감장에. 본인이 25명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강희경 씨 그다음에 얘기한 거고요.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얘기했었죠. 저희가. 그다음에 지금 이름 올린 게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경남지사인 박완수 씨. 그다음에 홍준표. 강원도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가 강희경 씨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에 왜곡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뭔 얘기야? 그런 게 없었는데라고 다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녹취가 나왔잖아요.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 주이소.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론조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전화를 받았던 강희경 씨는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막 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해서 자기 수사받겠다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과 관련해서 강희경 씨를 문제 제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자기가 얘기했던 명태균 씨가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또 강희경 씨가 거짓말을 했다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는 안 나오고 언론에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자기 방어만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저는 누가 진실을 얘기할까? 아니 지금 강희경 씨랑 명태균 씨랑 생각을 했을 때 강희경 씨가 더 진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강희경 씨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명태균 씨는 그걸로 호가호위했잖아요. 본인 스스로. 녹취록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역에서 여기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 내용들로 보고를 받았다면 소위 정치자금법 부정수수를 했다라고 하는 범죄 위반 행위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검찰이 빨리 수사하면 돼요. 명태균 씨 빨리 불러가지고 소환해서 조사하시면 해결될 문제인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 그냥 수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제도 그냥 해명 이 리스트 그 명단에 올라가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냥 해명하냐고 굉장히 바빴어요. 다음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물론 이제 국정감사와 관련이 있지만 이제 스포츠계, 체육계 관련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키워드가 아니라 영상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인성 나쁜 잘난 스포츠 스타로 매도했어요. 제가요? 안세영 선수는 인사를 안 합니다. 선배들에게도 인사를 안 합니다. 심지어 협회장인 나에게도 인사를 안 합니다. 인사를 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덴마크에 가서도 선배들이나 코치진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장은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제가 참 더러운 놈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에서 안 받았습니까? 예. 그거 빨리 대한체육회에다가 요청하셔서 상금 심판 없애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종목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자동 해임시킨 겁니다. 해임시킨 거 맞죠? 해임이 아니라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해임된 거 맞죠?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황제 의장님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인사 안 하고 다니면 싸가지가 없고 싸가지가 없으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사 네. 잘하고 다니세요. 네. 놈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말하지 말고 네. 은근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한 거죠? 대답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네. 해보세요. 네. 네. 잠시만요. 아무튼 정중하게. 배드민턴 회장님. 조금 전에 보이신 그런 자세와 태도는 국정감사장에 어울리지 않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갑자기 이제 인사 논란인데 안세영 선수의 인사 논란 이걸 보고 지금 이게 웃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정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웃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인사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도 어른 보면 인사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또 꼭 어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료들끼리 또 아래 후배한테도 인사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그 인사 안 했다고 지금 불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안 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이분이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것 같고요. 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람의 염장을 지른 듯한 그런 모습이 정말 정말 이런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배드민턴 협회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행정과 오류들로 난무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할 부분 개선을 해서 안세영 선수가 선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문제,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되는 건 협회의 운영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어떤 처우, 지원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갑자기 인사 얘기, 네 하세요, 뭐 네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안세영 선수 대회 최근에 하나 있었거든요. 뭐 준우승을 했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입국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더군요. 일단 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인사 안 하신다는 얘기를 국감에서 하셔서 좀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대회 맡은 소감은 좀 어떠세요? 준우승 하셨는데? 할 말이 없는데. 회장님이 국정감사에서 좀 코치진하고 세영 선수하고 불화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저기 서로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작전 지시 중에 아예 아무 글쎄요, 뭔가 대회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코치진과 선수가 뭐 귀국할 때 같이 오는 게 보통인데 시차가 좀 있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뭐 준우승했어요. 근데 경기 내내 감독 코치진과 별다른 얘기를 안 나눴다고요? 아니, 경기 중에 잠깐의 쉬는 시간이 짧게 있잖아요. 그럼 코치진들이 열심히 설명하고 선수는 그걸 이해하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 내내 감독 코치진과 별다른 얘기를 안 나눴다. 이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진이 아니 피드백이 없다. 대부분의 작전 시간에 안세영 혼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박상수 대변인.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건. 이 상황은 또 뭡니까 지금. 저도 저 국정감사 장면 너무 좀 충격적으로 봤는데 안세영 선수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한테 많은 기쁨을 준 선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은메달도 따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자리에서 바로 인터뷰를 인사 안 하셨다면서요라는 이런 질문을 듣는 게 받게 되는군요. 정말 저는 진짜 저 장면이 너무 우리나라가 아직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좀 너무 좀 부끄럽고 정말 너무 안세영 선수한테 미안하고 정말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고 안세영 선수 꼭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철기 교수님. 확실히 지금 협회, 코치진과 안세영 선수 사이가 아직은 큰 거리감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지난 올림픽으로 저는 그 협회장 그리고 감독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어쨌든 좀 나름대로 어떤 본인들이 어떤 잦은 이 어떤 결단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있지 않았고 또 이번에 그 덴마크에 열린 그 대회도 이 감독이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저 감독이 제가 볼 때 따로 출국하고 따로 입국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협회장이나 감독들이 조금 나름대로 거취를 결정하면 좋은데 저는 문체부의 어떤 직무유기도 심각한 상황 같거든요. 상급 감독 기관이 문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에 좀 직접 개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지금 제대로 된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다음 준비된 내용은 나라 밖으로 가보죠. 지금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어요. 막판이라서 치열하게 이른바 네거티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tends to go off script and ramble.
the life of him cannot finish a thought. Something wrong with her too. She's slow, low IQ, something. I don't know what the hell it is, but they lie. We don't need another low IQ person. We had one for 4 years. We don't need another one. 자, 지금 막판이라서 승부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데 베팅 사이트는 트럼프, 여론조사는 해리스인가? 뭔가 좀 엇갈리게 나오나 본데요. 지금 방금 들으셨지만 상대 후보를 향해 거의 인신공격성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또 지금 갑자기 이른바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요. 해리스 후보가 과거에 맥도날드에서 일했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거시지다, 허위다. 그러면서 본인은 거기 가서 약간 일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근데 또 맥도날드가 입장을 바뀌었어요. 40년 전 추억 기록 없는데요. 그러면서 뭐 해리스의 소중한 아르바이트의 추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증거 이런 거 내는 건 없지만 뭐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랑하잖아요. 뭐 이러면서 약간 얼버무린 듯한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지금 치열하게 공방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 좀 가보죠. 지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잖아요. 여기서 이런 예측을 했는데 당선 확률.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54%로 앞섭니다, 지금요.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상으로는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베팅 사이트에서는요, 베팅 사이트. 그러니까 약간 뭐 돈을 거는 거죠. 트럼프 당선 확률을 66%로 봤대요. 김철은 후보? 얼마 전까지 해리스 후보가 뭐 앞서간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상황이 바뀐 겁니까 지금? 일단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호감은 분명하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후보의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 메시지가 분명해요. 근데 지난 8월 달에 바이든을 대체해서 후보가 된 해리스 후보가 그게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은 대체해서 그때 당시에는 반짝 컨벤션 효과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해리스 후보는 좀 준비되지 않은 후보였거든요. 그래 한 2달이 지나고 나니까 해리스 후보가 지금 제시하는 청사진들이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 막연하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다가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유색 인종은 됐지만 여성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확전이 가능성이 크고요. 또 중동 정쟁도 계속 악화일로에 있거든요. 그럼 과연 여성 대통령이 이런 국제적인 어떤 분쟁 사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미국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까? 외교 상황이 좀 불리해진 거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해리스 후보의 괜찮 좀 나쁜. 최근에 그런데다 북한까지 러시아 파병.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트럼프 후보가 분명히 치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다가 지금 뭐 그렇지 않나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굉장하다고 맨날 알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는 매일 이른바 미국 이익 우선주의. 다른 나라 다 내세요. 무슨 기회만 되면 돈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보고 매일 무슨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터무니없이 맨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 유권자들한테는 통한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 뭔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이른바 배팅 사이트들이 트럼프 후보 쪽으로 높게 지금 확률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종욱 전 행정관. 그럼 가정을 지금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 겁니까? 일단 그 전에 이제 숫자의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미국 선거를 보면 전체 선거에서 득표율이 민주당이 5% 이상 넘어야지만 승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득표를 우리식으로 다 왜냐하면 합해도 선거인단 제도이기 때문에 수익률 같은 독특하죠. 경우에서는 격차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민주당이 워낙 많이 이기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로이터 같은 경우 21일 날 해리스가 46, 트럼프가 43이니까 3% 차이니까 5%가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격차가 높아지니까
좋다고 봤던 측면이 있는데 저는 뭐 해리스가 되건 아니면 트럼프가 되건 예. 미국 우선주의 계속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그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1조 6천억 정도 이제 내년에 예. 낼 건데 13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10배를 불렀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적어도 3조 사서 때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배 이상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예산에서 그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예.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방위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 핵심이 이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산업에 중요한 게 반도체가 20% 정도 자재 수출해서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중국 시장과 더 많이 유리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좀 재배치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배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농후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볼륨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그 맞죠? 기업들이나 공장들이.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건 모든 공급망의 중심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 거기다가 또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되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안 만들면 같이 잘 지낼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과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조와 완전 달라지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면? 되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비 증가하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축소되죠. 그다음에 안보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다른 문제는 다 떠나더라도 여야가 이 문제만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책들을 세워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저희가 위태로운 11월, 뭐 이재명 당대표 이런 걸 얘기하기를 떠나서 좀 위태로운 11월을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하면 대통령실에 예측 불허의 정치인 뭐 이런 얘기까지 따라 붙는데 지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